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콕 좋아하시나요? 네. 너무 좋아하죠. 완전 좋아요. 네. 네, 사실 네.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대신 집집마다 택배 상자와 음식 보관 용기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저 있어서 어제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쓰레기 대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좋은지 오늘 지혜다락방에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쵸. 다들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애 셋을 키우는 아빠거든요. 네. 근데 뭐 쓰레기 한번 잘못 버리면 우리 애기가요. 하는 말이 북극곰이 죽어 아빠. 애들이 그렇게 교육을 배웠나 봐요. 네, 그래서 똑바로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네. 저한테 늘 할 때마다 경각심을 제가 가지고 있죠. 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쓰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요즘 다시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네. 부모님하고 살 땐 제가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아주 나쁜 놈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살면서 네. 제가 이제 분리수거를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분리수거 하면서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게 사실 맞아요. 쉬운 게 맞아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뭐 하나 버리려고 그러면 이제 음식 찌꺼기도 막 묻어 있고 뭐 캔에 뭐 비닐도 같이 껴 있고 그걸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다 버릴 때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다 분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저도 자취 14년 차인데요. 저 마찬가지로 혼자 살다 보니까 쓰레기를 막 이렇게 마구잡이를 해서 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구청에서 한번 날라온 적이 있어요. 경고장. 아니 근데 김명선 씨도 쓰레기가 나와요? 나와요. 다 먹지 않아요? 아니 뭐라고요? 네, 저기 나오는데 구청에서 한번 이렇게 경고장 와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네. 굉장히 조심해서 뭐 하나 버릴 때도 이거는 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막 검색하면서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무서워요, 네 구청. 네. 그걸 같이 좀 나눠 먹어요. 그래요, 네. 나눠드릴게요. 다 드시지 마시고.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편리해서 자주 쓰고 또 빨리 버려지는 것들, 오늘날 쓰레기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지혜 다락방에서는 홍수열 쓰레기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너무 쓰레기 안 버려보신 거예요. 매일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습관적으로 테이블마다 페트병 생수를 다 올려놓아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재활용이 잘 되니까 뭐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쓰레기는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밀키트 같은 것들 혹은 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위생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구질구질하게 왜 물건을 오래 씁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위생을 생각해서 한 번 쓰고 버립시다. 결국은 기업들의 위생 마케팅은 일회용품이에요. 난지도,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종량제는 이렇게 연결되는 난지도 정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와,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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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세요. 아니 우리 저 미진 아나운서 내가 되게 좋게 봤는데 아니 그래도 왜 저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쓰레기 박사는 좀 아니잖아요. 어떻게 쓰레기 박사라고 그래 사람을? 박사님 쓰레기 박사라고 불러도 쓰레기 될까요? 같은 박사는 아니고요. 네. 쓰레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돼. 네, 그런 쓰레기 타이틀을. 박사니까 마음껏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쓰레기 박사가 많이 울려 퍼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박사님이 뭐 쓰레기 박사님 뭐 쓰레기 하지만 처음에 궁금한 게 지금 전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부에서 동양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잠깐 동양 역사랑 쓰레기 관련된 연구는 완전 다른 방향인데 쓰레기 관련된 연구를 하신 뭐 계기가 있을까요?
쓰레기에 운명적으로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면서 끌렸던 네. 뭐 그런 역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학원을 이제 환경대학원에 가서 쓰레기 쪽으로 공부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쓰레기 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이 문제가 앞으로 진짜 심각해지겠구나 이런 것을 느껴서 네.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도 쓰레기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쓰레기 관련된 시민단체 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박사님, 저는 이제 굉장히 쓰레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도 쓰고요. 막 텀블러 챙겨 다니고 하는데 또 음식물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 남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먹어요, 저는. 네. 야미. 네. 여보세요. 예. 비닐은 먹지 마요. 아, 비닐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실천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이 쓰레기 발생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 이전에 네.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의 기본입니다. 그럼 우리 박사님도 실천을 잘하고 계십니까? 엄청 잘하고 있죠. 야, 그럼 오늘 입고 온 것도 다 의류 수거하면서 꺼내 입은 거예요? 야, 뭔 소리야, 그게. 아니, 자기가 옷을 싸게 버리면 이게 뭔가 환경오염 나올 수 아니, 방송 있으니까. 출연하시는데 분리수거하면서 옷을 갖고 오시겠어? 아주 오래 입지 안 버리고. 그 대신, 오래 입는다. 네. 아, 그렇군요. 아니, 사실 저처럼 이제 혼자 사는 이런 노총각들은 이제 밀키트 이런 걸 많이 시켜 먹어요.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밀키트가 이제 먹고 나면 먹을 땐 좋아. 간단하고 네. 딱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먹고 나서 비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밖에 나가서 사 먹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밀키트 같은 것들 혹은 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일회용 비닐,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엄청나게 너무 많아요.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많이 증가시킬 바에야 나는 밖에 사 먹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라고. 아, 근데 코로나가 생각합니다. 터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집에서 배달 음식 엄청 시켜 먹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다 플라스틱이고 비닐류고. 그래요. 이거 다 재활용은 뭐 한다지만 음식 묻은 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재활용도 안 된다고 아니, 그래서 하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네. 그거 아시죠? 그 저기 배 무슨 어플? 예. 배 그거 있잖아요. 그 민족. 거기다가 그 체크란이 있습니다. 수저하고 젓가락 갖고 오지 마세요. 플라스틱 젓가락 그거 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걸 먹을 테니까 그런 거부터 우리가 작은 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배달 앱을 보게 되면은 일회용 수저 거부 옵션도 있고요. 체크하면 돼요. 반찬을 또 고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고 하는 실천들을 열심히 잘 하시는 게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모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고. 자, 이렇게 쓰레기에 대해서 모두들 관심이 많은데요. 자, 오늘은 좀 쓰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전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쓰레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쓰레기 하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못 쓰는 것들을 생각하죠. 우리가 쓰고 나서 이제 남은 것들 쓰지 않고 이제 못 쓰는 거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용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폐기하는 것들. 저는 그래서 박건이 떠오릅니다. 아, 저는. 쓰레기 하면 바꿔 이분. 예. 전 남친 개쓰레기였어요. 네. 아니 요즘 프로그램이 사실 이렇게 전 남자친구가 너무 여러분, 예. 아니 저희 우리 입에 당했거든요. 죄송한데 저희는 아니, 개그맨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하러 가쳐놓은 거예요, 우리가. 시사 교양 프로예요. 차였어요, 내가. 인간 쓰레기는 우리가 다루는 쓰레기에서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쓰레기 하게 되면 보통 쓸모없다, 더럽다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자, 쓰레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쓰레기라는 단어는 쓰르기에서 나왔어요. 쓰레기. 쓰르기. 쓰르기는 쓸다의 명사형이죠. 그래서 쓰레기. 쓸다, 쓰르기, 쓰레기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는 청소에서 모은 더러운 것, 그다음에 쓸모가 없는 것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쓰레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치워서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자. 위생 관리의 목표가 나오는 것이고요. 쓸모 없는 것을 쓸모 있는 유용한 물질을 활용하자. 자원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재활용 그러면 그 쓰레기 관리 그러면 재활용 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더러워도 재활용만 잘하면 된다는 것은 후진적인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재활용을 잘하자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에 대한 위생 관리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재활용이죠. 그래서 위생 관리와 자원 관리는 두 가지 목표는 모두 달성해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위생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이 틈을 타서 기업들이 위생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위생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ESG 뭐 그건가요? 위생 마케팅. 아, 위생. 위생 마케팅? 기업에서 위생을 마케팅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위생을 생각해서 이런 제품을 씁시다. 이렇게 아. 하는 게 위생 마케팅인데요. 친환경. 결국은 기업들의 위생 마케팅은 일회용품이에요. 아, 구질구질하게 왜 물건을 오래 씁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위생을 생각해서 한 번 쓰고 버립시다. 네. 라는 일회용품 사용을 늘리자라는 마케팅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인데 일회용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일회용품 하면 저는 뭐 컵이랑 비닐봉투 이런 것들 좀 떠오릅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일회용품 그러면은 일회용 컵, 일회용 비닐봉투를 네,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요즘은 일회용 마케팅의 결과 일회용 행주, 일회용 수세미, 일회용 도마, 일회용 앞치마 이렇게 계속 보지도 못한 새로운 일회용품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일회용품 사용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일회용컵 하나라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서로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계속 새로운 일회용품들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쓰레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생도 중요한데 꼭 위생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에게 던져진 큰 숙제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 일회용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생과 재활용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 영역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배출할 때 가장 곤혹스러운 게 있어요. 네. 어떤 쓰레기가 제일 힘들까요? 저 음식물 쓰레기가 좀 맞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를 저거.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에 따르는 그 악취라든지 위생의 문제가 너무 고역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깨끗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데요. 네. 그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집집마다 돼지 한 마리씩 키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남는 거 다 좀 다 먹던데 옛날 시골에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거 가축들을 가족들한테 좀 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에는 네. 뭐 뉴욕 같은 개, 고양이도 도시에서도 주고. 돼지를 도시에서 키웠죠. 자, 음식물 쓰레기를 좀 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버리자 이런 요구는 많은데 네. 이걸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틈을 타서 또 다른 마케팅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물 분쇄기 디스포저라고 그러니까. 하는 기기입니다. 그 갈갈이 형님이 하더라고 그렇죠. 그거를.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로 내려보내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법적 기준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100% 하수도로 내려보내면 불법이에요. 음식물 쓰레기의 건더기의 80%는 걸러서 다시 음식물 쓰레기를 빼내야 돼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가지고 건더기의 80%는 걸러서 다시 음식물 쓰레기를 빼낼 거면 애초에 버리지. 갈지를 말아야죠. 네, 맞아요. 뭐 그러다 집도 보니 아니고. 네. 실제 디스포저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 싱크대 밑에 디스포저 기계를 설치한 다음에 그름통을 빼버려요. 그리고 일단 하고. 혹은 그름통에다 구멍을 뻥 뚫어버려요. 불법 개변조 제품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좀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 그래요. 그런 거름통에다가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뭐 부패시켜서 이렇게 버린다 이런 제품들 느낌 있던데.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바로 적석해서 분해시킨다. 그런 미생물을 발견하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이 나오죠.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그 슈퍼 미생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속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근데 요즘 시중에 저 음식물 건조기라고 그래요.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 말려서. 기계가 말려서 그 건조해서 버리는 그런 원리는 어때요? 냄새도 빠지고 좋던데. 건조해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도 음식물 쓰레기 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예. 일단 그 부분은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일단 디스포저 기계에 집중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100% 모두 하수도로 내려보내게 되면은 일단 좁게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위층 아래층 문제가 발생해요. 아파트 하수도 배관이 막히게 되면은 위에서 디스포저 기기를 쓰게 되면은 아래층에서 오물이 줄줄 새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자체 하수 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자체 하수 처리장은 샤워한물, 설거지한물, 화장실 변기물이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지어놓은 시설인데 네. 너도 나도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내려보내면 지자체 하수 처리 시스템이 견디지를 못해서 뻥 터져버리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편하게 버리려고 하다가 네. 화장실 변기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다라고 누군가 이웃에서 꼬시더라도 네. 현재 시스템은 불법이니까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쓰레기 관리의 역사는 크게 4단계를 그치게 되는데요. 쓰레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었던 비생의 시대, 그러니까 더러운 상태로 살았던 시대. 예. 두 번째로는 쓰레기를 시대. 누군가가 치워주는 위생관리의 시대. 그렇죠. 그다음에 쓰레기를 치우다가 재활용품 분리배출까지 했던 재활용의 시대. 이제는 쓰레기 제로로 향해 가는 순환경제의 시대. 이렇게 순환경제 시대. 네 가지로 네.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네. 자, 우리나라의 재활용 정책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1960년부터 쭉 펼쳐져 있는데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그렇지, 시행이 종량제. 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시행이 되었다. 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쓰레기에 대해서 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된 것인데요. 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어떤 의미냐?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계기로 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면 이제 못 쓰는 것들은 글로 버리고 재활용은 돈을 안 내고도 버릴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20점 답변이에요. 쓰레기 종량제, 종량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종량이 어떤 뜻일까요? 배출. 정해진 양. 그래요. 네, 한자가 들으니까 좀 약하시군요. 종량. 네, 저희가 이제 종량, 네. 양에 따른다 이런 의미. 양의 거에 양에 커봐요. 따른다.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 양에 따라서 따라서 쓰레기 처리비를 내게 하는 돈을 게 낸다. 쓰레기 종량제인데 네. 버린 만큼 돈을 내는데 재활용품은 공짜,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돈을 내. 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쓰레기 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네.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게.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종량제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도 사실 쓰레기통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래서 막 아무나 그냥 막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이제 종량제를 하면서 길거리에 쓰레기통도 없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오물세 시스템이었어요. 재산세 크기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비를 내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니까 재산세 크기에 따라서 네. 처리비를 내니까 쓰레기를 얼마만큼 버리느냐,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느냐와 쓰레기 처리비가 관계가 없죠. 네, 맞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 버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안 하죠. 이게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버린 만큼 돈을 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가 정착이 되었는데 지금은 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리비가 싸기 때문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분리배출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1995년만 하더라도 버린 만큼 쓰레기 처리비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심리적 충격이었죠.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4년 12월 31일이 되면 야 내일부터는 쓰레기를 버린 만큼 돈을 낸대. 그러면서 집에 있는 쓰레기란 쓰레기는 맞아요. 그날 저녁에 다 길거리로 던져줍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때 나갔다 왔어요. 엄마가 필요 없다면서. 그래서 1995년 1월 1일 새 아침이 밝았을 때 도시의 길거리에는 쓰레기 쓰레기 산이 생겨버린 것이죠. 좀 아쉽네요, 시민의식이.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는 네. 쓰레기를 버린 만큼 돈을 낸다라고 하는 충격이지. 게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리적 압박이 컸기 때문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분리배출 제도는 확실하게 정착된 그런 성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박사님, 그때 그럼 난지도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아니요, 난지도는 1992년에 네, 이미 없어졌어요?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난지도가 없어지면서 지금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네. 매립장이 옮겨갔는데요. 당시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쓰레기가 계속해서 매립되다가는 앞으로 매립장 부족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 대란이 발생할 그렇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자각이 생겼고요. 그 결과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난지도,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종량제는 이렇게 연결되는 아, 정말 우리가 딱 기회 됩니다. 난지도가 네. 이제 이렇게 시작됐구나.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옵니까 그러면? 네.
자, 그럼 쓰레기 종량제에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낼까요? 버린 만큼 돈을 어떻게 리터당. 낼까? 리터당 얼마 이렇게 내는 거 아니에요?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는 방식. 예, 봉투값이 다르니까. 봉투값. 그렇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안에 쓰레기 처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 처리비를 선납하는 구조예요.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봉투부터 먼저 사서. 사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는 않죠. 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는 처리비를 어떻게 낼까요? 재활용 하는 거 아니에요? 분리수거하기도 하고 큰 것들은 저기 그렇죠. 뭐 붙여놓고. 폐기물 같은 것들은 어, 불러서 그렇죠. 스티커를 스티커 구매하는 붙여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맞아요. 예. 너무 쓰레기 안 버려보신 건가요? 매일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는 스티커를 구매해서 맞아요. 붙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따로 신고해야 되죠. 따로 신고해야 될 쓰레기를 뭐라고 하나요? 대형 쓰레기라고 합니다. 대형 쓰레기. 쓰레기. 뭐 어려운 말일 줄 알았더니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대형 폐기물의 대형의 의미가 예.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큰 쓰레기. 이런 의미에서 대형 쓰레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가 정착되고 그 오호.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면서 소각이나 매립량이 줄어드는 그 성과로 기결이 됩니다. 그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발생하는 쓰레기 2020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억 톤이에요. 2억 톤이요? 네. 2억 톤. 그러니까 1m로 쓰레기를 쌓기 시작하면은 2년 동안 나온 쓰레기를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연결할 수 있는 쓰레기 선이 만들어지는 그걸 어디다 그런 묻어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흐름을 봐야 돼요. 원래부터 쓰레기 발생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최근 3년 사이에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을 해요. 10년 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43%가 증가를 했는데요. 네. 7년 동안 14%가 증가를 하고 최근 3년 사이에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9%가 증가합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쓰레기 관리에 위험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더 심각해요. 이제 뭐 배달 음식이라든지 뭐 일회용품 사용이 자꾸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2020년 기준으로 1년에 약 1,0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요. 10년 전 비교해서 딱 2배가 증가해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43%가 증가하는 사이에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무려 200%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쓰레기에 비해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 플라스틱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집에 있는 쓰레기 제가 분리수거 잘하거든요. 80% 가보겠습니다. 80% 나올 네. 거예요. 또 저도 한 70% 정도. 80%, 70%. 네, 저는 50% 정도 되지 않을까. 50% 두 분, 70%, 80%. 저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대세에 따릅니다. 50% 가겠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또 따라가야 되거든요. 일단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60%예요. 60%. 60%. 그러니까 50%와 70% 사이. 사이네. 사이. 네, 60%인데요. 자, 이 60%의 재활용률이 진짜냐? 아니겠죠. 진짜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쓰레기 재활용률 통계의 문제점은 뭐냐면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도 재활용으로 포함시킵니다. 지금 가정에서 비닐 열심히 분리배출하잖아요. 라면 봉지, 과자 봉지 같은 것도 비닐을 분리배출을 하시는데 이렇게 분리배출한 비닐은 모두 태우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재활용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질 재활용률은 50%. 아유, 예. 50%. 예, 박권입니다. 그래서 박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반의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절반의 쓰레기는 땅에 묻거나 소각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이 20%예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수준이에요. 우리가 수준이 높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OECD 국가의 평균 재활용률이 35%입니다. 우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이 50%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우리의 재활용 노력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오. 그 외국과 비교해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는 재활용이 굉장히 잘 되는 국가로 분류가 된다. 자랑스럽네요. 그렇죠. 이제 네. 국가 단위의 재활용률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일과 함께 1, 2위를 다투는 국가입니다. K 재활용이네요. 이제 그렇죠. 저희도. 그러니까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고 2005년에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 배출되면서 가정에서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 배출되면서 재활용되는 거거든요. 국가 단위에서 네. 한날 한시에 모든 국민이 네. 갑자기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 배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단위에서 조그맣게 조그맣게 할 수 있는 맞아요. 것은 가능한데 국가 단위에서 일시에 이렇게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대단한 것을 네. 우리 국민들이 해냈다는 거거든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박수. 대한민국! 짝짝짝짝.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쓰레기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분명하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네. 예, 문제 뭐죠? 문제 뭡니까? 재활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가 동시에 우리나라는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아, 그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재활용률이 32%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50%잖아요. 네. 재활용률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활용이 잘 되는 잘하고 거죠. 있죠. 쓰레기 관리가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7배.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뭐 뭘 많이 까먹는다는 얘기인가요? 많이 뭘 아니, 많이 워낙 먹기도 좁은 하고. 국토의 시설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커피 마시고 뭐 선물 받고 택배 보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의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막 쓰레기는 집중해서 나오니까 쓰레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것이죠. 아, 이게 기뻐. 이도엽 씨 하루에 택배 몇 개 받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와이프가 하니까 전 잘 몰라요. 몰라요? 예. 우리 민희 씨 택배 많이 받죠 하루에. 네, 많이 받아요. 거 봐요. 이게 안 된다. 지금 회사로도 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리배출 재활용률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쓰레기 문제가 우리나라는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쟤들은 저렇게 편하게 설렁설렁 쓰레기를 버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이 우리는 하니까. 워낙 쓰레기 관리가 어려운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쓰레기 대란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네? 생활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직접 하고 묻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장에 가서 보내는 먹구나. 게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쓰레기 발생량 아예 줄이거나 재활용률을 늘리거나 아니면 태우든가. 그러면 태울 수 있는 소각 시설들을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 네.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어.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채 4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을 보게 되면 네.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6배 높아요. 아이고. 사람들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제일 높은 제일 높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2026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응을 하려면 네. 빨리 소각장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소각장을 짓고 이런 식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네.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서 네. 커다란 소각장을 하나 딱 지어서 쓰레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자 이렇게 편하게 갈 것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쓰레기에 대한 자기 책임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쓰레기를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우리 쓰레기는 끝까지 책임을 지자. 그래서 어떻게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 실천들을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실질 재활용률이 50%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절반의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절반의 쓰레기는 땅에 묻거나 태우고 있다. 묻고. 근데 네. 가정에서 네. 분리배출하는 느낌을 생각하면 예. 좀 작지 않나요? 분리배출 그렇죠. 뭐 어떤 게 작다는 겁니까? 아니 쓰레기 양이요? 재활용률이 좀 적다는 네, 느낌을 좀 받지 적은 것 않아요?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예. 그러니까 실제로 분리배출하는 양,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따져봤을 때 실제 분리배출하는 양은 50%는 훨씬 더 넘어갈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실제 통계로는 50%밖에 재활용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분리배출에서 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부정확한 분리배출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굳어진 거거든요.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상식이잖아요. 상식 몇 개 던집니다. 달걀 껍질 재활용 됩니까 안 됩니까? 달걀 껍질. 달걀 껍질은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죠. 오. 예. 예. 그럼 뼈는요? 뼈. 족발뼈, 일반 쓰레기. 오. 예. 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잘하고 어디서 있는데 우리가요? 우리가 그 어디서 주워 들어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물어보고 그래요? 다 아는 거를. 귤껍데기, 귤껍데기. 먹어야죠 그런 거는. 귤껍데기. 예. 버리면 안 돼. 그건 다 씹어 귤껍질. 먹어야 돼. 아 저는 귤껍데기를 네. 제 집에 그냥 식탁 같은 데 올려놔요. 향이 향 좋아가지고. 나라고. 마를 때까지. 아 진짜요? 그 향이 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버리세요? 먹어요. 우린 다 먹어. 우리는 먹어. 그걸 차도 끓이고. 그러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분리배출을 다 열심히 실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전히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의 문제점은 국민들이 그동안 열심히만 했다는 거.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가 종량제 봉투 양을 줄여야 돼. 아 맞아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양이 줄어드는 것을 제1의 성과로 보고 이게 성취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실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야 될 쓰레기들이 분리배출이 많이 됐어요. 아 맞아. 그러면 우리는 분리배출했으니까 다 재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선별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선별이 안 되면서 다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버려버리는구나.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리배출도 문제지만 우리가 예전 과거에 비해서 요즘 생활 패턴이나 트렌드가 쓰레기가 점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요? 이제 혼자 사는 가정도 많아지고 맨날 뭐 시켜서 뭐 이렇게 택배 받고 그러니까 거기서 쓰레기도 많이 나고 예전에 가족끼리 다 같이 살 때는 그냥 같이 먹고 딱 치우면 되는데 이 따로 그러니까 사는 예. 그 일회용품이 많아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들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줄여야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일회용 컵만 하더라도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회용 컵으로 테이크아웃하는 문화는 없었어요. 일회용 컵을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커피 매장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생겼냐? 1998년에 네. 강남역 근처에서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일회용 컵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카페들이 급격하게 확산되기 그쵸.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20년 만에 네. 그러니까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마시는 당연한 문화가 네.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우, 것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일회용품을 흥청망청 쓰는 문화는 오래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근데 것이죠. 요즘 법안을 보면요 그런 컵들 다시 재활용하겠다고 환경 뭐 부담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맞아요. 한다 안 한다 지금 계속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네.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자체의 사용이 금지가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단속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카페들도 정부가 일회용컵 사용을 또 허용해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일회용컵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문화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각만큼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분리배출을 잘하자라고 하는 것 이전에 어떻게 하면 일회용 사용 문화를 줄일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자체 그리고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 배출을 당연시하는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이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페트병 사용량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2003년에 네. 페트병 소비량이 10만 톤이었어요. 네. 근데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페트병 소비량은 32만 톤이에요. 17년 사이에 페트병 소비량이 무려 3.2배가 증가합니다. 그 사이에 인구가 그만큼 증가했냐? 경제 규모가 그만큼 증가했느냐?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만큼 증가할 수 있었겠어요? 1인당 사용하는 페트병의 소비량이 증가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페트병에 음료나 물을 담아서 네. 소비하는 소비 습관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은 페트병의 라벨을 잘 뜯어서 페트병 분리 배출을 얼마만큼 잘 할 거냐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불필요한 페트병 소비는 어떻게 줄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페트병 안 쓰고 뭐 일회용 컵 안 쓰고 한다고 텀블러 많이 사잖아요. 근데 그게 또 환경 오염을 더 시킨다는 또 얘기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텀블러가요? 텀블러를 계속 차는 거지. 이것저것 해서 나중에 그거 하나만 안 쓰고 또 요런 거 저런 거 예쁜 근데 거 그건 나오는 해서 거 근데 그건 버리진 네. 않잖아. 그래도 집에 놔두잖아. 그게 아니, 버리죠. 전시를 해놓으면 문제가 전시를 해놓으면 되지. 네. 아,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텀블러라든지 장바구니라든지 네. 이제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사용 용기가 예. 네. 진짜 환경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예. 그만큼 반복해서 계속 써야 사용돼야 되는데. 되는 그렇지. 거예요. 계속 써야지. 그러니까 텀블러가 일회용 컵을 적어도 뭐 수십 개는 네. 대체를 해줘야 텀블러 쓰는 것이 일회용컵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네. 환경을 개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텀블러를 일회용처럼 사용해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텀블러는 두껍잖아요. 네. 일회용 컵에 비해서 만들 때 온실가스 배출이 훨씬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적인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려 텀블러가 가야죠. 저 잘하고 있는 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물 생수 사 먹잖아요. 네. 너무 페트병 많이 나와서 네, 네. 주전자에다 물 끓여 먹어요. 정말 실제로 보리차를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밖에 있을 때는 밖에서 어떻게 해? 준자 들고 나가? 얻어먹어? 아니요 그냥 마시다 아니면 저 약수터 가요? 아니요 그럼 그냥 수돗물 틀어먹어요? 미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서는 집에서는 수돗물을 끓여서 먹어요. 그 페트병 생수를 배달시켜서 먹는 문화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출할 때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실내의 경우에는 네. 곳곳에 정수기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럼 정수기에 물을 따라서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네. 그냥 습관적으로 테이블마다 페트병 생수를 다 올려놓아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이거 재활용이 잘 되니까 네. 뭐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피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리배출 이전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우리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이죠. 시스템의 변화가 맞아요. 같이 네.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 1년 365일 항상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없어. 인플루언서들이 텀블러를 네. 많이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건 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네. 또이 인플루언서들이 요즘 광고도 많이 하더 그래서 용기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 갖고 다니는 용기를 그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좀 더 유명한 사람들이 네.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노출시켜주면서 그럼 일단 재벌 형님, 아니 우리 다니는 나보다 것이 우리 이동엽 씨 같은 인플루엔자들이 인플루언서들이 당신 같은 사람들 들고 다녀야 돼요. 이동엽 씨가 그래도 유명인이잖아요. 선배님 보여주세요, 선배님. 그래요. 제 가방에 있는 거 꺼내올까요 지금 그러면? 아까 PTP형 물 한 나발물만. 그래서 그것을 에코브리티라고 해요. 에코 셀레브리티를 합해서 에코브리티. 그러니까 에코브리티. 에코브리티가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출연하신 분들도 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예. SNS에서 올리면서 저는 진짜 하고 있습니다. 에코브리티. 예. 많은 우리 시청자들에게 텀블러는 들고 다녀야 되겠구나. 텀블러 자체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시스템도 받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회용 컵으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되는 좋습니다. 것이고요. 아유, 우리. 다회용기로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시스템도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배달 앱에서 일회용 수저를 거부하는 것도 네. 좋은 것이지만 좀 더 거부하죠. 나아가서 더 일회용 수저 거부가 아니라
다회용기 배달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네. 우리가 진짜 제로 웨이스트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가 되어야만이 이 지긋지긋한 이 숨막히는 네. 쓰레기 대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서 그 일회용품이 아니라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네. 그 음료를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안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이제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이제 직매를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궁금한 게 저렇게 시행을 금지만 딱 해놨는데 대책 없이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자체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박사님이 그런 거 연구하라고 놔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박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자체 혼자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없습니다. 빨리 공론화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면 네. 우리 수도권 지역은 바로 쓰레기 대란으로 갈 수가 아니, 어떻게 있습니다. 공론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막 그냥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녀야 되네?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네. 결국은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가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펼치고 이 그 제로 웨이스트 정책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같이 동참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주민들이 스스로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가기 위해서 모든 걸 설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지자체 가만히 정부와 있잖아요. 지자체가 관련된 준비를 하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그러니까.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지자체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동엽 씨가 저기 지자체에 찾아가서 네. 얘기를 좀 해요. 민원도 제가 듣고. 뭐 어쨌든 그러면 서울시장부터 만나서 예. 얘기를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뭐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무작정 매립하지 마. 우리 배출하지 마 한다고 나 혼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될 일도 아니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저 네. 국회랑 시에서 이제 회의해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네. 소각장이라고 하는 인프라는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소각장. 네. 그러니까 소각장만 만든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좀 더 장기적으로는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조차도 줄일 수 줄여야 있는 된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 문제입니다. 내가 실천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네.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서 쌓이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쓰레기 대란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는 것은 문명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문명이 고장났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보고서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네. 우리 지구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쓰레기로 쌓인 지구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찮더라도 조금 더 많은 실천을 할 수 있어야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박사님 최고. 쓰레기.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죠.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후 변화 때문인데요. 맞아요. 요즘에 아이들은 이제 정수기에 물 먹어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죠. 겨울 하면은 항상 그 할머니 집에 있는 고드름 있잖아요. 그 따서 이렇게 먹고. 잠깐 몇 살이신데 거드름 얘기하세요. 고드름 아기 때 많이 먹었어요. 우리 교수님이 지금 기후 위기 딱 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에 홍수랑 열이 있어. 아, 좋아요. 홍수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기후에 딱. 이렇게 인간이 자원을 사용하다가는 앞으로 과연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조달이 가능한 거냐. 인간이 자원을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 자원 채굴에 따르는 생태계 파괴 문제와 자원 소비로 인해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파괴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순환 경제라는 거대한 바람을 타고 도약을 할 것이냐. 순환 경제라는 돌풍에 휩쓸려서 낙오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